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개법학원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신기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공부량이 치여갖고 한창 힘들 시기인데 사법에 대부분 다 매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공법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이제 짐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사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학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공법은 거기에 대비해서는 추상적이고 좀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갈피를 잡지 못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행정법,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 이게 시험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학원 홈페이지에 마인드맵이라는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여러분 오늘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쟁점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배웠던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 여기서만 출제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면 공법에 대한 체계를 좀 잡을 수가 있고, 체계가 잡히면 여러분이 좀 불이타가 나와도 공법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한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필력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 대한 정리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오늘은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운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정리했던 내용을 정리한다. 어떻게? 체계적 지위를 맞추어서 서랍 속에 넣어놓고 내가 문제랑 조우했을 때 어느 서랍에서 어떤 걸 꺼내야 된다. 이런 것만 정리해도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마인드맵 자료 그 내용을 우선 보도록 할게요. 제가 거기에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구분을 해 놨는데요.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던 여러분의 인생도 다 기승전결의 단계적 순서로 전개가 되잖아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흠결되면 법원은 각하를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사를 만날 기회조차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을 했을 때 소개팅을 만나기 전에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지도 않은 상태, 그게 법으로 따지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인 원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소송 요건이 통과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링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서 이기면 인용이고 지면 기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송 요건을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 이 부분, 즉 본안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이 부분을 왜 공법에서는 사법과 달리 엄격하게 요구하느냐. 자, 헌법의 경우에는 입법 적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통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에 의해서 추구되어야 되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소송을 통해서 뒤집는다? 이렇게 되면 행정행위의 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송에 대한 국민의 공익과 관련된 재판 청구권,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최근에 이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변시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라는 관점에서 자꾸 모든 이슈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우선 나의 의뢰인을 링 위에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통과가 돼야 되는 요 부분에 팔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와 관련된 요건에서 문제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과거의 출제의 경향은 당의 소가 적법한지 논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새는 세분화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대상 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원고 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논하시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당의 소가 적법한지 논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검토는 바로 기와 관련된 요건이 통과됐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은 여러분 거기 마인드맵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고 적격부터 재판 관할까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소송의 요건이 충족돼서 이제 나의 의뢰인을 링 위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규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법조문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행소법 12조 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규율을 하고 있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원고 적격의 핵심적인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반대대로 하면 사실상 이익이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뭔가 이익을 규율하고 있어야지만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자, 갑에 대해서 처분을 때려요. 그럼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갑이라는 애는 처분을 침해받기 때문에 법원에 시비를 거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가 법률상 이익에 침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처분이라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조에 따라서 당연히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그럼 우리가 원고 적격을 검토하는 문제되는 사안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처분의 제3자인 을과 병. 자, 이런 애들이 과연 당의 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처분과 관련된 법률이어야겠죠. 그래서 근거 법률이어야 돼요. 근데 근거 법률로만 제한하면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국민의 또 재판 청구권이 축소되는 역기능이 발생하죠. 그래서 관련 법률이라는 부분도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 그 다음에 이 이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내가 여자친구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남자친구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당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그러한 감정상의 이익을 규율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이익만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에 포섭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근거법률하고 관련 법률에서 그러면 명시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해석상 도출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의 판례, 출제가 가능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취소 사건이 있죠. 자, 행정청이 부산 법무사회에서 당의 법무사한테 만약에 내가 누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당의 법무사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니까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했던 병이 과연 이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찾아가서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판사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당의 처분의 근거 법률은 법무사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병의 이러한 이익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뭔가 규율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이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취업하지 못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법무사 규칙. 자, 법무사 규칙. 이건 법규 명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조 B항에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이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 조문으로서 당사자한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되더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논하시오 하면 출제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참조 법령을 두껍게 내겠죠. 그런 다음에 참조 법령에서 당의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깔아주겠죠. 그럼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당의 참조 조문에서 그러한 해당 조항을 이끌어내서 두텁게 포섭한 상태에서 원고 적격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논리적인 도구말을 보고자 출제자가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고 적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참조 법령에서 그러한 내용을 끌어내고 포섭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는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이었는데, 당의 소송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채용되지 못한 제3자 여직원이 이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판례의 내용이 되는 이유는 법률의 범위에서 절차적 규정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원고 적격 관련된 문제죠. 이게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피고 적격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피고라는 것은 소송을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도 적법하게 지정을 해야 그게 바로 올바른 적법한 소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법률 효과라는 것은 누구한테 귀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를 하듯이. 자, 법률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전제돼야 돼요. 그 얘기는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주체는 관념에 불과하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구체적인 작용을 하려 그럴 때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체적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라는 것은 법적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 적격이라는 문제는 우리 행정소송법 13조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어요? 행정청인 처분청이라고 규율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항고소송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소송 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정하도록 법정화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사소송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되는 거예요. 13조는.
자, 여러분이 그걸 잘 봐야죠. 그 이유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해놨느냐? 국민들이 소송 수행을 할 때 처분서에 찍힌 기관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당사자 능력이 없는, 법적 효과가 귀속될 수 없는 처분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판례의 해석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판례도 자,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 처분서에 찍힌 기관을 채택했다면, 선택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피고로서 봐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피고 적격에서는 원래는 위임 위탁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상실이 있고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수탁청을 피고로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청을 피고로 지정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피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것이지만 자,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재판부의 허가에 의해서 피고 경정을 허용해 주고 있죠. 자, 이것도 소송 수행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분서에 찍힌 기관이 만약에 내부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처분서에 찍혀 있는 그 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피고를 지정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피고의 지정이라고 봐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조 피고 적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할 때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처분서에 찍혀 있는 기관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맞는 것이다. 자, 이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잘 봐준다면 피고 적격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쟁점은 없어요. 자, 피고 적격이 만약에 흠결되어서 이것이 각하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던 이유는 뭘까요? 원래 피고 적격도 소송 요건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각하되는 판례가 별로 없죠. 그 이유는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래 피고를 지정하는 것은 원고의 권한이지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피고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후견적인 지휘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고 경정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판사가 조정해주는 거지만 피고 경정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처분권주의 원칙상 그래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되짚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큰 덩어리의 문제가 바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상 적격이라는 것은 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느냐의 부분이죠. 네가 제기하고자 하는 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에 있는 판사가 바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으로 접어오면 결국에는 소송에서는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청과의 관계 속에서 자, 행정청이 하는 모든 작용, 그렇죠? 이걸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법률 행위처럼 행정청이 법률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행위의 징표를 우리가 뽑아보면은 첫 번째, 자,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직접 초래되야겠죠. 그 다음에 법의 집행행위여야 돼요.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징표가 충족되는 거를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라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취소라는 걸 통해서 공정력을 깨트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정력을 깨트리기 위한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이니까 얘가 처분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당의 문제가 되는 처분이 행정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행정행위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1원설이니 2원설이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잡한 학설을 거기다가 쓰는 건 점수를 하나도 받질 못해요. 왜? 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도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공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의 소송법적 표현이 처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어야겠죠. 그런데 행정행위만을 처분으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소송법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국민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되는 부분, 자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1원설과 2원설을 써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다라는 거죠. 또는 처분적 법규.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 또는 중간적 행위. 자, 이런 것들은 권리의무의 변동이 직접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처분성이 인정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본 판례 중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행정행위는 무조건 처분이 되지만 행정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처분으로 봐서 판사가 들여다봐서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와 사법통제 이를 통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법규, 비권력적 사실행위, 내부 중간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사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의미한 판례가 뭐가 있었나요? 병무청장 인적사항 공개예요. 여러분 병무청장이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서 자 인터넷에다가 그거를 올려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적 결과만 있는 거죠. 법률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귀를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취소할게 한다 그러면 그 따귀 때린 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진 않죠. 우리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즉 민사에서 배웠던 계약, 자 이런 것들은 취소와 친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사실적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라는 것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건 취소소송이 일원주의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근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해서 취소가 되는 것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게 일원설의 논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취소한다고 해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취소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안 시켜줄 거냐? 그렇진 않다. 재판 청구권에 대한 보장과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사법통제, 법치행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소라는 것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판사로서의 보람이 충족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설과 판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설을 어떻게 배웠어요? 뭐 1원설, 2원설, 2원설에서는 형식적으로 행정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쟁송법적으로 별도로 볼 것이냐? 뭐 복잡한 학설들이 있는데 이런 학설들의 노력의 출발점은 뭐예요? 획일적이고 추상적으로 내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판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당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즉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의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불이익과의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보아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내가 처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설을 어떤 거를 판례가 채택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수험적으로 비전략적인 태도죠. 판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내가 들여다 봐줘서 판결을 내면 이를 통해서 법치 행정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봐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라는 것은 당사자가 내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병무청장이 공개를 안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권력적 행위예요. 그런데 인적사항 공개라는 것은 내가 클릭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병무청장이 딱 클릭하는 순간 걔가 인적사항이 올라가서 얘가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나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행위니까 내가 소송으로 봐줄 수 없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법치행정의 원칙은 공백 상태로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칙 차원에서 얘한테 대한 처분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논리 구성을 했냐면 자, 결정이라는 것, 내가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자, 이 부분은 행정행위야.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공개라는 것, 이거는 집행행위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짜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논점으로 해서 내가 대상 적격을 긍정해 줄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논리 구성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원설과 2원설에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처분성을 인정하겠느냐. 처분성을 부정하겠다는 학설은 없어요, 여러분. 자, 1원설도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2조 1항 1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에 포함시켜서 보면 어떠냐. 또는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공정력을 전제로 하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이런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결과제거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다른 소송 형태로 해보면 어떠냐. 자,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여러분 출제가 됐을 때 학설을 써주고요. 판례가 어느 학설을 채택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판례는 학설과 상관없이 학설은 획일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결론을 짓지만 우리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칙 차원에서 접근한다. 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답안에 현출해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대상 적격이 긍정된다. 이 결론을 제대로 도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있던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의 세부적인 법리 도그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끌어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생각컨대 이후에서 판례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여러분의 공법적인 필력으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럼 뭐라고 담아낼 수 있겠어요? 행정행위라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필력으로 생각컨대 이후의 논리를 담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쟁점으로서의 대상 적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협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당해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가 이를 판결을 끝까지 가져갈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 소송을 정당하게 하는 이유를 협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삭제하는 게 이유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재작년이죠. 한 2년 됐죠.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이제 병역법 위반.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재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때렸죠.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이 되니까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인 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버린 거예요.
직권으로 취소하면은 이제 갑이라는 애의 이름은 더 이상 병무청장 인적 공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이제 상실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당해사항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이에 대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해당 판례에서도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여러분은 점수를 하나도 얻어가지를 못해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자, 이런 차원에서는 주관적 권리구제 측면에서 협의의 소이익을 그냥 부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권익구제 그 다음에 사법통제 그 다음에 행정의 적법성 확보. 자, 이런 관점에서 협의의 소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협의의 소이익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좀 더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각하예요. 협의의 소이익이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 반복될 우려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병무청장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인적사항 공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이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요 쟁점까지 같이 페어링 된다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단기간에 종결된다. 특히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의의 소이익을 예외적으로 긍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판례는 당해 사안에서는 협의의 소이익을 부정했느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형사적으로 무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립된 법리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게 확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된다 이런 논리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당해 판례에서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협의의 소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인데 판례의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된다. 여기까지 써줘야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 이제 소송 요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자에 대해서 역량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소기간이에요. 안날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소기간이 흠결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사례형에 만약에 달력이 주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일을 불산입하고 2길, 자, 그 말일의 2길에 제소기간이 도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소기간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것과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러면 당해 소송에서 문제되는 처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처분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돼야 되는지 문제가 대상 적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대상 적격이 확정돼서 처분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을 근거로 해서 안 날로부터 90일로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거죠.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에는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조 1항 단서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되는 거예요.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해야 되겠죠. 왜?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판사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각하기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해서 각하되는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사들은 매우 엄격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이의신청에 불과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중요 판례예요. 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차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1차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1차 거부에 대해서 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의 신청을 한 내용 속에서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처분청이 있고요. 처분청에 이렇게 민원 창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민원 창구 가갖고 다시 신청하니까 다시 거부했어요. 이게 이의 신청이에요. 여러분 민원 제기하는 게 이의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한 당해 처분청 찾아가갖고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어때요? 이미 여기서 때렸던 거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했던 거부를 확인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여기서 초래되진 않아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는 게 원래 우리의 입장이에요. 판례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는 것 자체는 행정심판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결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산점이 된다라고 보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의신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신청 플러스 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해요? 만약에 새로운 신청이라면 새로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의 신청이 만약에 새로운 징표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기각 결정은 단순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서 이때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처분이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에는 단순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에 대한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닐 뿐더러 이의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가 돼서 이 기각결정이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새로운 제소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결정을 받는데 계속 새로운 신청을 해서 계속 새로운 기각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소기간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대상 적격이랑 페어링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원처분주의랑 페어링해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변경 명령 재결이 있게 되면은 원처분주의에서의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질 않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자, 변경 명령 재결이 된다 할지라도 깎아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결청 자체에서는 깎아준 것밖에 없으니까 원래의 처분청이 깎여진 상태에서의 처분이 기산점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자, 대상 적격과 여러분들이 뭘 같이 페어링 하느냐, 제소 기간을 같이 페어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부분인데요.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쟁점은 사실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죠. 자, 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세부가 처분이 문제로 나온다. 자, 그랬을 때에는 바로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으로서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쟁점이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인드맵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이 사실심, 변론, 종교실까지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도 당해 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관할과 관련된 부분은 관할 이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당해 소송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관련된 기와 관련된 쟁점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와 관련된 테마로 여러분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에서 당해 소송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하면 자,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요건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고 정리를 해 두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에 보면 승의라는 표제 하에 자, 소송 기술적 단계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소송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행정청이 신청하는 내용도 있고 변호사로서 신청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광주 민주화 보상법에 보면 자, 이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A는 예를 들면 100만 원, B는 1000만 원, C는 500만 원. 자,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법률 효과, 즉 권리 의무의 변동은 어디에서 이미 메이드가 됐어요? 법률 자체에서 이미 메이드가 됐고 위원회라는 처분청이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메이드된 법률 관계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죠. 즉 권리 의무의 변동은 어느 단계에서 성립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성립했고 여기를 통해서는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확인을 통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권리 의무의 변동은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소송 유형의 선택 쟁점이죠. 당사자 소송, 취소 소송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B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8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대상적격 흠결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기해야 되느냐? 결국엔 200만 원에 대한 이행 청구를 제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자, 이게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호사로서 내가 여기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취소 소송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스트 변호사로서 소송 기술상 채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어디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승이라는 소송 기술적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랍은 거기 있고 그 서랍에서 어떤 카드를 끌어쓰느냐, 이게 바로 승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근데 내가 대상 적격을 잘 몰라가지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 표정이 보니까 아유 불쌍한 놈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뢰인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원래대로의 당사자 소송으로 뭘 해줘야 되겠어요?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변경을 해주는 부분, 바로 이게 행정소송법 21조에 있는 소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경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변경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게 만약에 3월 1일이에요. 근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까 이때 소의 변경을 7월 1일, 8월 1일 날 했다 이거예요. 변경을. 그러면 당사자 소송은 언제 제기한 걸로 간주가 되냐면 21조 사항에 따라서 3월 1일 날 제기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을 청구하는 법률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에는 제척기간이 준수가 됐는데 8월 1일에는 만약에 제척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는 만약에 소의 변경에 따른 이러한 소급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되면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의뢰인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소의 변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승과 관련된 쟁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호사로서 쓸 수 있는 카드, 그런 것은 결국에는 신청을 통해서 수소법원의 허가를 통한 것이겠죠. 신청할 수 있는 것, 자, 소의 변경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승의 여러 가지 카드로 여러분 거기 마인드맵에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취소소송을 3월 1일 날 제기했다가 좀 불안하니까 자, 관련 청구 소송으로 이걸 병합해 버렸어요. 자, 행소법 10조에 따라서 관련 청구 소송으로 병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조에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주된 청구 소송이 적법한 경우에 한정해서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게 요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검토한 것처럼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지금 대상 적격이 흠결돼서 여기서 각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청구 이송 병합 신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 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제척기간 도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의 변경이 가장 유효적절한 당사자의 소송 기술상 수단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자, 소송 기술상의 카드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법에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나 당사자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 보다 전문적 입장에서 재능 기부, 자,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소송 활동, 지휘를 통해서 그러한 신청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성명권의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행정소송에서는 이 재판부의 성명권 행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록 변호사가 무지해서 자, 취소 소송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에 대한 병합 신청을 해서 이 병합 신청이 각하 결정을 받게 되겠죠. 왜? 이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회해 주는 거예요? 비록 얘가 관련 청구 이송 병합에 대한 신청을 했지만 이를 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외 변경의 신청의 뜻이죠?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걸 해주겠다는 의미니까 변호사는 그때 정중하게 일어서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대한 관련 청구 병합에 대한 신청을 소외 변경에 대한 신청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해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에 대한 신청 플러스 허가가 아니라 소외 변경에 대한 신청 플러스 허가로 받아들여 준다. 자, 이런 판례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되면 쟁점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된 청구 소송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각하가 된다라는 쟁점. 그래서 관련 청구 이송 병합과 관련 쟁점이 있죠. 그 다음에 후견적 지위에서 하는 소송 지휘권인 성명권 행사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소의 변경을 통해서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당사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는 효과,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이라는 것은 결국엔 당사자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실효적인 어떠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참가해야 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송 기술적 단계에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된 것은 누구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변경시키는 내용이죠. 이건 행정청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변경을 그때그때 다 허용해 준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절차적 방어권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의 21조에 있는 이유 제시 제도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한다라는 것도 결국에 행정청의 신청인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송 기술적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과 관련된 쟁점, 여기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쟁점을 승에 대한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권리 구제 방법을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소송 기술적 단계에서의 이런 쟁점들을 끌었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는 것은 링 위로 이미 올라왔죠. 자, 링 위에 올라와서 원고가 이기냐 피고냐 이기냐 이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원고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인용 결정이죠. 그 다음에 원고가 지면 기각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각하는 없고 인용과 기각을 놓고 서로가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있는 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맞냐 틀리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8조 여기에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 올바른 주체에 의해서 행사가 됐느냐, 절차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내용이 준수가 되어서 절차가 적법하게 되었느냐, 자 형식이라는 것도 문서에 의해서 절차가 준수되었느냐의 부분이고, 이 내용이라는 부분은 바로 행정작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적법하게 준수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법뿐만 아니라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행정기본법상에 있는 여기에 보면 법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비례평등, 신뢰, 성실 의무, 부당결부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조리법도 다 충족된 상태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내용은 두 개죠. 자,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우의. 법에 반하면 안 되는 부분. 법률 유보에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판례가 바로 법의 노조 통보죠. 자, 그러면 법의 노조 통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면, 자, 신고를 통해서요, 수리가 되면 법상 노조가 돼요. 근데 얘가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 외 노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상 노조가 되면은 어떤 특혜가 있어요? 사무실도 주고 관용차도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줘요. 그렇죠? 수익적 행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라는 것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예요. 여러분 조합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 신고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배웠죠. 왜 그런가요? 자, 조합에 대해서 신고를 통해서 수리를 해주면은 얘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 애들을 신청해갖고 걔네들을 수리해주면은 그러한 법상으로 노조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수리를 통해서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죠. 어떤 처분?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의 노조 통보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노조가 돼서 받았던 거를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게 처분인 것이죠. 어떤 실질을 갖고 있어요? 줬다가 뺏는 거니까 이거는 직권 취소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죠. 법의 노조 통보에서. 자,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됐으니까 이제 기승전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 요건은 통과가 됐고 이제 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핵심은 법치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냐 이 부분이죠. 거기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다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때는 주체 절차 형식 측면에서는 별로 위법성이 보이는 사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 측면에서는 어떠냐?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이 지금 시행령의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것은 그 법에 근거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국회 입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 40조에서 국회 입법 원칙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75조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95조에서 총리령, 부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 마음대로 시행령에 따라서 법의 노조 통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된 거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해 사안에서는 시행령에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고 노동조합법에는 규정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규율한 거예요. 즉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점수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만 검토하면 안 되죠.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확장돼 있어요? 단순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즉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제정할 것까지 요구한다는 의회 유보설의 원칙도 확장되어 있고 행정기본법 8조를 보면은 이러한 의회 유보 원칙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의 내용이 반드시 법률에서 제정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의회 유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회 유보사항이라고 당의 판례가 판시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회 유보원칙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이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한 상태에서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시행령에서 규율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 위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주면 뭐가 있어요? 자, 헌법 75조에서는 시행령은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75조 위반도 여러분들이 조문에 헌법 위반으로 별도의 목차를 구성해 준다 그러면 헌법적인 내용까지도 행정법에 담아내는 거니까 채점자한테는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 위반인지 여부를 첫 번째, 그렇죠? 의회 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더라도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 그 다음에 헌법 75조 위반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회 유보 원칙에서 의회 유보 사항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건데, 자, 공개적인 토론의 필요성이 있거나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들, 즉 MBC 100분 토론의 아젠다가 될 만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니들이 직접 제정해야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위임하지 말아라. 자, 이게 의회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법률의의 원칙과 관련된 연습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행정법에서도 법률 유보 원칙 이 쟁점이 출제가 될 때가 한번 됐고, 자, 법의 노조 통보와 관련된 당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법률 유보 원칙 잘 파악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해 행정 행위가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구분해서, 자, 기속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완전한 사법심사를 전개하는 것이죠. 재량이라는 것은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전개할 때에는 얘한테 권한이 많은 만큼 완화된 심사를 전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들여다보는 불완전한 심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했을 때 내가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기속이라는 것은, 자, 행정청이 한 처분이 법원이 내린 그러한 판단에 맞으면 적법한 것이고 틀리면 위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해서 여러분한테 기속으로 출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량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재량의 일탈 남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재량으로 출제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재량의 일탈 남용에서 내용이 뭐냐? 자,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 자, 그래서 목적 위반, 뭐 동기 불법, 그 다음에 재량의 불행사,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해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답안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형성이 돼요? 처분의 위법성, 적법성, 일반에 대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 판결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재량의 일탈남용을 변호인이 주장하면서 내가 볼 때는 재량의 불행사가 너무나도 확실해 보여요. 근데 원래 사실은 비례의 원칙 위반한 내용도 있고 평등 원칙 위반한 부분도 있고 신뢰의 원칙 위반한 부분도 있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확실해서 얘네들은 서면에 쓰지 않고 얘만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판결을 받아보니까 기각 판결이 확정돼 버렸네요. 그러면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기판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껴놨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효력.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의 차단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 차단효는 변호사한테는 치명적이죠. 이길 수 있는 걸 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손해배상 당할 일이란 말이죠. 의뢰인이 이거 이렇게 해서 비례원칙 위반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법적 용어로 쓰지는 않겠지만 비례의 원칙 위반을 당사자가 주장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재량권 불행사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의뢰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이러한 기판력의 차단 효과를 예방하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 답안에 담아내서 나중에 기판력의 차단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기속행위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다 답안에 빠짐없이 담아내야 되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당해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러면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담으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속과 재량으로 구분해서 재량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재량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기판력의 차단 효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재량의 일탈남용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답안에 모두 적시하고 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두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은 뭐냐? 판결이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결국엔 인용, 기각, 사정, 판결. 사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당사자가 이기는 건데 공공복리라는 사정 때문에 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치행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효력은 아까 우리가 기판력은 이미 살펴봤어요. 일사부재리 효과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과고요. 자, 기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 행정청을 묶는 힘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묶는 힘이죠. 자, 묶을 기자에다가 구속하다 할 때 속자란 말이에요. 기속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당해 처분이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하도록.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놓도록 하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느냐? 실질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힘. 결국 이게 행정소송에서의 결론에서 가장 꽃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소송에서 인용 확정 판결이 때려졌어요. 자, 인용 확정 판결이 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 내용으로서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주문과 이후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 돌려놔야 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개개이라는 이 가치 판단은 뭘로 할 거예요?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으로 하자라는 게 우리 판결의 핵심적인 취지죠. 그래서 누구라도 법률적인 판단 없이 기본적인 보편적 상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시적 요소라든가 장소적 요소라든가 어떤 행위 태양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속력이 형성된다라는 관점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한번 판례, 중요한 판례 하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있는데 사인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인용 확정 판결이 됐어요. 인용 확정. 그러면 이 인용 확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인딩 포스가 형성되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누구를 묶어버려요? 행정청을 이렇게 해서 묶는 힘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인딩 포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의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처분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야, 너 법에 주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줬어? 그러니까 그거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처분해.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때려졌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청 500만 원 신청했으면 5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의 거부를 때렸을 때가 5월 1일인데 만약에 7월 1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500만 원을 받으려면 A 플러스 B라는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7월 1일 날 법이 개정되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되는 걸로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원래 기속력의 시적 범위라는 것은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때문에 처분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만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이후의 사실과 법률 상태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 A, B, C 해갖고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속력이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기속력에 반하느냐. 그러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 즉 처분 이후인 요때에 C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게끔 법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저는 거부 처분을 때린 거고 판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땐 처분 당시의 법률에 비추어서 얘는 적법한데 왜 안 해줬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후의 법 개정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거부 처분을 때린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를 않아요. 30조 2항에 반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법 개정된 거는 맞아. 그런데 법에 니네가 잘 보면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자, 법 시행하기 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과 규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국법을 적용해야지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넌 신법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를 때린 거니까 이거는 30조 2항에 반해서 무효야. 이렇게 판시를 때려줬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인 재처분이 지금 30조 2항에 반해서 내려진 거니까 재처분 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무효는 안 한 거랑 똑같죠. 없는 거니까. 그럼 당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처분 의무를 안 했는데 이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간접강제 신청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동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즉 재처분 의무가 무효다. 즉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소송상의 권리구제 방법은 바로 간접강제 신청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판사한테 이제 변호사가 이르는 거죠. 판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당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확정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라고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처분청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시나요? 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러면 하실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내든가 아니면 500만 원 일시금으로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돈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접 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 의무.
제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제처분 의무를 이행하긴 했으나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처분 당시라는 시적 한계 내에서만 형성되는 기속력에 있어서 자, 그 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재처분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기속력에 반하는 내용의 재처분, 자, 경과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안 한 거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간접강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요 판례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바로 참조 법령에서 경과 규정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 쟁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명심하고 요 결 파트에서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사자가 신청을 했죠.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으면 인용 판결 확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거부 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이제 실질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재처분을 때려줘야 돼요. 근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내용적 한계와 시적 한계가 있는데 처분 이후의 사유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률에서는 얘는 또다시 거부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거부를 때린 거예요. 자, 이것은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에 부합하는 처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법을 제대로 살펴보면 거기에 경과 규정이 또 있더라. 그랬더니 당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법이 아니라 국법에 의하도록 해놨더라. 근데 국법에 의하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했는데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하긴 했으나 무효인 재처분이 되는 거죠. 거부 처분을 했으니까. 그럼 무효인 거부 처분, 즉 무효인 재처분에 대해서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상 권리구제 방안으로서의 간접강제 신청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어야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기승전결과 관련된 쟁점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재되어 있고 좀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쟁점들을 지금은 이제 체계화해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 문제를 조우했을 때 어디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꺼내느냐를 정리해 놓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마인드맵으로서 여러분들이 체계화해 놓고 어떠한 문제와 사례이든지 간에 내가 당의 서랍 1, 2, 3, 4 기승전결에 있는 서랍 속에서 꺼낸다면 어떤 문제도 상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기 있는 카테고리 속에서 체계적 지위를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이 공법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여러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탑재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단권화 교재가 있죠. 그러면 단권화 교재의 그 쟁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요 페이퍼를 같이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그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잘 대비할 수 있다. 자,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